두 번째 시간입니다. 승강기의 주요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승강기 지금 이론 전체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곳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핵심만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강기 주요 구조 및 원리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권상기, 즉 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칼을 승강시키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은 무엇이 될까요? 엔진이 되고요. 컴퓨터로 이야기하자면은 CPU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권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상기는 크게 무엇으로 나누게 되냐면 전동기, 즉 모터와 그 다음에 기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의 엔진과 그 다음에 엔진 플러스 미션, 기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승강기도 역시 권상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권상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기가 들어가게 되죠. 전동기는 바로 이제 모터인데요. 모터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구비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조건에서 첫 번째는 바로 기동 전류가 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기를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우리가 기동 전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동 전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가 처음에 돌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 5에서 7배 정도의 많은 전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기동 전류가 작아야 한다는 것은 왜 특히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요, 기동과 정지를 빈번하게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움직이게 되면은 한 1시간, 그 다음에 30분을 연속으로 운전하는 컨베이어 벨트나 환풍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는 한 번 돌아가다가 섰다가 또 돌아가다 섰다가 돌아가다 섰다가, 그 기동이 빈번하죠. 기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에 전동기가 만약에 기동 전류가 너무 크게 되면은 전동기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가 작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전 속도의 오차는 5에서 10% 범위 이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 빈도가 매우 높아서, 그쵸? 자주 섰다 멈췄다 하게 되죠. 1시간에 180에서 300회 정도 운행한다고 해요. 발 열량, 열이 얼만큼 나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속도에 맞는 회전 특성과 운전 시 진동이 없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진동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운행을 통해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동기의 형식도 한번 보죠. 전동기의 형식을 보게 되면, 자, 직류 전동기는 타여자 직류 전동기를 워드 레어너드 시스템으로 운전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자격증 시험에서만 주로 잘 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용상에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즉 실용과 항상 이 자격증의 그 관점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직류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자격증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실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다 전동기는 교류전동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교류전동기에서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동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직류전동기라고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직류전동기를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여기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동기에 필요한 출력을 한번 보게 될까요? 전동기 도대체 몇 킬로와트가 필요한가요? 라고 묻게 된다면 6120N 에타 분의 LV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 하중이에요. 몇 킬로그램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V는 속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경우에는 1 빼기 오버밸런스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밸런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와 그 다음에 균형추, 여기 카가 있고 그 다음에 로프를 걸어서 반대편에 균형추가 있게 되는데, 카와 균형추의 이 무게 비율, 그것을 우리가 오버밸런스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 효율이라고 하는 여기에 에타도 이제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동기에 필요한 출력을 만들게 됩니다. 균형추의 중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기 균형추는 과연 몇 킬로그램으로 해야 될까요? 이 몇 킬로그램으로 하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 카의 무게에 따라서 다르겠죠. 카의 무게가 만약에 100kg이라면 균형추가 딱 100kg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카에는 사람이 타게 되죠. 사람이 타게 되면은 카의 무게에다가 뭘 더해야 될까요? 사람 적재 하중, 그 다음에 오버밸런스를 곱하게 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추의 중량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몇 킬로그램이냐면 카의 중량에다가 그 다음에 적재 하중, 사람이 몇 킬로그램 탈 거냐에다가 오버밸런스율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균형추의 중량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속기의 형식을 한번 보게 될까요? 감속기요? 가속기가 아니라 감속기가 맞습니다.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4극 60Hz 전동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 몇 RPM인지 아세요? 1800rpm입니다. 속도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줄일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어를 사용하는 기어드 방식과 기어가 없는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어드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의 또 특징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웜기어는 효율이 사실은 낮아요. 그러나 헬리컬 기어는 또 효율이 높고요. 대신에 웜기어는 소음이 작지만 헬리컬 기어는 뭐 크도 크고, 이 웜기어의 특징은 역구동이 어렵죠. 즉 얘가 돌아가면은 이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먼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절대 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력 에너지의 전달이 일방성, 위에서 이쪽으로만 내려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반대로 절대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역구동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고속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속과 저속과 중속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어레스 방식도 있습니다. 회전축에 시브를 부착시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브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전동기가 있을 때 이 전동기에다가 연결하게 되는 이런 동그란한 원형통, 이것을 우리가 시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와 시브를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벨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웜기어와 헬리컬 기어의 이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효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음, 역구동, 최대 적용 속도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동기입니다. 제동기는 브레이크죠. 제동기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자전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전거는 어떻게 정지가 되냐면은 평소에는 브레이크가 동작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브레이크가 동작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쵸? 이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 이 고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자전거의 휠을 딱 잡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베이터는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평소에 운전하고 있다가 특정 시간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브레이크가 동작이 이미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평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을
이때는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제동 특성이 조금 다른 기계기구와는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평소에는 이것이 밀어내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동작하고 있다가, 자 이제 승객이 타고 이제 특정 층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전자석의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 암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브레이크를 해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층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제 브레이크를 동작시키게 되는데, 그런 것이 권상기용 브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솔레노이드 코일이 자성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즉시 스프링의 힘에 의거 제동이 걸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적 힘을 이용해서 평소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면,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계속 소비가 되는 거죠. 손실이 되게 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는 동안 전기를 브레이크에 넣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동기의 능력 한번 보게 될까요? 이 브레이크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자, 승용 엘리베이터는 125%의 부하, 그리고 화물용일 때에는 120%의 부하로 전속 하강 중에서 완전히 되게 빠르게 하강하고 있을 때 칼을 위험 없이 감속 또는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제동 시간도 중요하겠죠. 제동 시간이 짧을수록 더 좋은 제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동 시간에 대한 식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주요 구조 및 원리에서 첫 번째 권상기, 즉 전동기가 제일 중요했다면,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했다면, 두 번째는 로프입니다. 로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와이어 로프라고 부르는 그런 로프죠. 이 로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로프의 구조는 일단 10에서 12호, 15에서 17호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되게 됩니다. 자, 철제 또는 강철제 두 가닥 이상입니다. 이게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세 가닥이었었는데요. 이제 두 가닥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칭 직경은 8mm 이상 되어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과속 조절기 로프의 공칭 직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주로프의 구조는 우리가 공칭 직경이 8mm 이상 되어야 된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로프의 안전율입니다. 로프의 안전율은 두 가닥일 때는 16, 그 다음에 세 가닥일 때는 12, 그 다음에 체인인 경우에는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통 꼬기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보통 꼬기 중에서 제트 꼬기가 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통 꼬기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제트 꼬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보통 꼬임이 무엇입니까? 보통 꼬임은 우리가 스트랜드라고 하게 되는데, 스트랜드 꼬는 방향이랑 그 다음에 로프 꼬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이게 보통 꼬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바로 우리는 이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잘 안 풀리게 되거든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꼬임, 랭 꼬임,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의 구성이 있습니다. 와이어로프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와이어로프를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심선이 여러 개 그냥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심선도 안에 센터 와이어, 즉 중심 심선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선을 여러 개 꼬아 놓은 것을 우리는 스트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스트랜드를 또 여러 개 이제 꼬아 놓은 것, 어떤 걸 중심으로 심강, 코어, 이 안에 있는 심선을 중심으로 여러 개 꼬아 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와이어 로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와이어 로프는 스트랜드의 조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스트랜드는 심선의 조합이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스트랜드가 꼬는 방향,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방향으로 꽈다라고 했는데, 와이어 로프도 이런 방향으로 꽈다. 서로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은 이걸 우리는 랭 꼬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얘가 반시계인데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보통 꼬임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와이어로프의 직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와이어로프 생긴 것을 쫙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제 스트랜드가 여러 개일 때 쟤는 가장 맞는 방법은 가장 긴 구간을 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폭이 조금 좁아지겠죠. 이렇게 좁게 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넓게 재는 것이 바로 와이어로프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자, 이 측정 방법에 따라서 와이어로프가 적정한지 혹은 손상 여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어로프에 슬링이 나와 있게 되네요. 와이어로프의 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자, 여기다가 어떤 물리적 기계 구조를 넣는 방식들도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소켓을 넣는 방식도 있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소켓을 넣는 방식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할 때 와이어로프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요 작업을 만드는 것이 시험 중에 하나에 해당됐습니다. 아래는 와이어로프 클립 접속의 결속에 대한 방법이 있게 되네요. 이 와이어로프의 종단 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클립을 어떻게 결속하게 되는 것이 좋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볼트, 너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너트 부분입니다. 이 너트 부분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긴 쪽이에요. 와이어로프의 긴 쪽인데 긴 쪽에 너트가 위치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짧은 쪽, 여기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표기하는 건데 끝나는 쪽에 이렇게 U자 볼트가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되면 됩니다. 잘못된 결속도 나와 있게 되죠. 잘못된 결속에서는 방향이 지금 긴 쪽에 볼트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방향이 엇갈리게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상기에 로프를 거는 방법인 로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로프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자, 여기 권상기가 바로 여기 이제 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균형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걸어야지 좋은 방식일까요? 이제 방식이 1대1 로핑이 있고 그 다음에 2대1 로핑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들을 한번 여기서 보게 될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1대1 로핑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2대1 로핑입니다. 1대1 로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1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대1 로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쪽이 2가 되는 것, 즉 2배가 되는 것이 바로 2대1 로핑에 이제 해당되겠죠. 1대1 로핑보다 2대1 로핑, 2대1 로핑보다는 3대1, 4대1, 6대1이 실제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방식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대용량, 저속 화물일 때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고속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속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대1 로핑 혹은 3대1 로핑, 4대1 로핑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프의 수명이 매우 짧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로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권상기라든지 이 도르래를 지나가게 될 때 마찰에 의해서 로프의 수명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이런 마찰을 일으키는 그 길이가 더 많게 되는 거죠. 1대1 로핑에 비해서요. 그리고 로프의 길이가 당연히 매우 길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속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효율이 저하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상기에 감는 방법이 조금 전에 권상기에서 우리가 로프를 거는 방법을 로핑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랩핑을 뜻하고 있습니다. 랩이 무엇이 이렇게 감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랩이라고 이야기하죠. 감싸는 방식을 바로 로프를 감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 그것을 랩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카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카운터웨이트, 즉 균형추가 있습니다. 이 균형추의 방식 중에서 한 번만 감게 되면 이렇게 한 번 지나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싱글 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감는데 한 번, 두 번 감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더블 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더블 랩은 반대로 우리가 풀 랩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카와 균형추 간의 무게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1대1 비율 방식이면서 로핑 방식은 바로 싱글 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중속이나 저속에서 사용되게 되고, 두 번째는 요걸 한 바퀴 완전히 이렇게 감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더블랩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더블랩이라고 하는 것은 풀랩과 또 똑같은 말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거는 균형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균형추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감게 되면 직접 드럼에 감게 되는 권동식 방식이죠. 이건 우리가 드럼 와인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권동식 이제 부르게 되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그림도 여기서 직접 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균형추가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지. 이것도 드럼 와인딩, 즉 권동식 방식이고 1대1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은 조금 이제 다르게 되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감은 것이 이렇게 한 바퀴 완전히 감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더블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비율은 2대1로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고, 자, 여기 9번까지 가게 되면은 무려 비율이 4대1까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부터 그런데 7, 8, 9번까지 모두 다 여러 번 감지 않고 이렇게 한 바퀴만 감게 되는 모두 싱글랩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게 되면은 1번부터 9번까지를 이렇게 쭉 안내해 줬네요. 그쵸? 뭐 중저속, 고속, 가정용, 소형, 저속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MRL이라고 나와 있는데, MRL은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뜻하게 됩니다. 머신, 룸레스, 룸이 없는 엘리베이터. 이것을 우리가 MRL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화물용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 안내 레일입니다. 이렇게 승강로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엘리베이터를 가는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즉 기찻길이라고 하게 되면 기차 레일처럼 엘리베이터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은 근데 엘리베이터 카뿐만이 아니라 여기 균형추까지, 차체와 균형추 모두 다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한글로 가이드 레일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걸 주행 안내 레일로 부르게 됩니다. 주행 안내 레일이 있고요. 카의 기울어짐 당연히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 수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 힘, 수직 가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이드 레일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이거는 절대 안 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레일의 호칭, 이거 보통 우리가 13K, 18K, 24K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이거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가 금할 때 13K냐 24K냐 24K가 순금이고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레일의 호칭에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냐, 1m당의 중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레일 호칭은 1m당 중량,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것은 1m에 13kg이라는 하는 뜻이에요. 18은 18kg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T형 레일을 사용하며 공칭은 이렇게 표현한다. 대용량 엘리베이터에는 37, 50kg 등도 사용되게 된다. 레일의 표준 길이는 5m가 해당된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된다. 1m당 중량이다. 그 다음에 5m이다. 레일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치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각 폭의 경우에는 10번, 여기 폭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폭이 16, 16, 16으로 13, 18, 24가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13, 18, 24의 C부분 폭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똑같다, 다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안내 레일의 종류와 치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락 방지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비상 정지 장치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자, 추락 방지 안전 장치는 로프의 끊어짐 및 오작동으로 인하여 카가 급격히 하강하면, 이렇게 카가 줄을 이렇게 매달고 있는데 이 줄이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톡 중간에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카가 아래로 그냥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아까 옆에 주행 보조 레일이 있기 때문에 주행 보조 레일을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하강할 겁니다. 그때
주행 안내 레일, 주행 보조 레일을 잡아서 전격하 중에 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비상 브레이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상 브레이크가 바로 추락 방지 안전 장치가 됩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 또는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에는 카 측에 설치해야 된다. 이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로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압 엘리베이터기는 하지만 로프를 유압 장치에다가 달아서 실린더에다가 달아서 칼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그 카 측에 설치해야 되고, 자, 승강로, 피트 하부가 사무실 또는 통로로 사용될 시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면 균형추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빌딩에서는 이렇게 카가 오르고 내리는 곳 밑에가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역할, 카의 하강 속도가 규정을 넘었을 때의 매분 속도가 전격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의 하강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동작, 언제 동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점차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1m per sec를 초과하는 경우, 1m per 초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즉시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0.63m per se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은 1m per se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즉시 작동형은 그냥 바로 동작하는 겁니다. 점차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FGC와 FWC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레일에 조이는 힘이 조금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63m까지는 즉시 동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m부터 초과하는 경우와 0.63부터 1m까지 이렇게 됐을 때 1m까지 즉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작동형 중에서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m를 넘을 때는 이때는 점차 작동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 한번 볼까요? 추락 방지 안전장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추락 방지 안전장치 종류에는 첫 번째 점차 작동형이 있는데 이때는 FGC가 있고 FWC가 있습니다. FGC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FWC는 여기에 해당되죠. FGC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정지력이라고 하는 힘이 거리에 따라서 그냥 일정하게 되는 거죠. 힘이 변동이 없는데 FWC 즉 웨트 클램프라고 하는 것은 정지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서서히 즉 초기에는 좀 약한데 서서히 정지력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FWC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즉시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상 생기면 그냥 바로 동작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즉시 작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속 조절기는 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과속 조절기 로프에 의해서 회전하며 항상 카의 과속도를 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속기라고 했어요.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조금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과속이 생겼을 때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과속 조절기가 됩니다. 이 과속 조절기는 어디 있을까요? 기계실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계실에 위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동작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자, 전격 속도 115% 이상 속도이면서 다음 조건일 때 동작하게 됩니다. 즉시 작동형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0.8m/s 미만일 때, 고정된 롤러 형식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1m/s 미만일 때, 나머지 경우 있는데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전격 속도가 얼마 115% 이상일 때 동작하게 된다. 요거 보시면 되고, 과속 조절기도 당연히 종류가 있게 되죠. 그쵸? 롤 세이프티형, 플라이볼형, 디스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이볼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플라이볼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원판이 있고 이 원판이 만약에 고속으로 회전한다고 한번 해보죠.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나사산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플라이볼 날아다니는 공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볼이 양쪽으로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저속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다시 구심력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것으로써 우리가 이 원의 그 공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속도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플라이 볼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플라이 볼형입니다. 디스크형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뭐 디스크형 엘리베이터가 설정된 속도에 달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진자가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롤 세이프티형 보게 되면은 과속된 경우 과속 스위치를 검출하려 동력 전원을 차단하고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뭐 V홈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플라이 볼형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베벨 기어에 의해서 수직 축의 회전으로 변환하고 이 축의 상부에서 링크 기구에 의해서 매달린 구형이 동작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구조가 복잡하지만 정밀도가 높아 고속 엘리베이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 로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속 조절기는 과속 조절기 용도로 설계된 와이어 로프에 의해 구동돼야 된다. 안전율이 8 이상이어야 하고요. 과속 조절기 로프는 직경 6m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주 로프랑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주 로프 같은 경우에는 8mm 이상이었는데요. 과속 조절기용 로프는 6mm 이상이 됩니다. 안전율도 기억나시나요? 여기 지금 과속 조절기는 8인데 아까 주 로프에서는 몇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16 어떨 때 2본 이상일 때 16,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3본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12, 그 다음에 체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완충기입니다. 완충기는 버퍼, 충격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 더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스프링형 완충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유입식 완충기입니다. 완충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쭉 보면 승강로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 완충기가 있어서 이 카가 떨어질 때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 자유낙하를 방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카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카가 움직여서 여기 쫙 줄이 끊어졌어요. 예를 들어 그때 이 스프링이 완충기가 카를 보호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 완충기는 어떨 때 하게 되냐면 이 카가 그냥 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냥 막아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 자유낙하할 때는 아까 비상 브레이크가 동작돼야 되는 것이지 완충기의 역할로는 절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기는 어떻게 되느냐? 승강로 바닥에 충돌할 경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할 때는 뭐였어요? 약간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완충기 종류 한번 볼게요. 에너지 축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축적형 중에서 완충된 복귀 움직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원래 상태로 가는 것이 복귀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이 그냥 축적하고서 그냥 끝나게 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격 속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우리가 에너지 축적형 완충기를 사용하여야 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실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의 벽, 바닥, 지붕 관련된 숫자들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내부의 유효 높이입니다. 몇 미터? 2m 이상 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2m 되는 사람도 타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데 대충 이제 출입구나 비상구출구나 환기구 이런 것들만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철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력한 유리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유리는 당연히 강화 유리이고요. 유리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되겠죠.
도어 한번 볼까요? 도어라고 하는 것은 문이죠.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승용과 인하용은 한 칸에 한 개의 도어를 설치해야 된다. 문은 한 개에 의야만 돼요. 대신에 화물용이나 자동차용, 화물이나 자동차는 두 개의 도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 경우에는요. 자, 이게 자동차인가요? 예,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자동차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개인 것도 있어요. 사람이 타는 곳에서 예를 들어 이쪽에 탈 때는 이쪽으로 타지만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럴 때도 역시 두 개의 도어가 동시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두 개의 양쪽의 도어가 동시에 열려서 사람이 빨리 이쪽으로 통과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승강기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기르셔야 합니다. 다음에 구출구 볼게요. 비상구출구. 비상구출구는 이렇게 카의 맨 위에 이제 보통 이제 위치하게 되죠. 카 내 승객의 구출은 항상 카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안에서는 문을 못 엽니다. 반드시 비상구출구는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비상구출문이 카 천장에 있는 경우 비상구출구의 크기는 0.4에 0.5를 곱한 것 이상 되어야 된다. 비상구출문의 문은 카 내부 방향으로 열리지 않아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비상구출문은 밖으로 여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한 승강로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벽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그림 그릴 때는 위에다가 그렸잖아요. 그렇죠? 위에다가 그렸는데 이제 한 승강로에 2대의 카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승강로가 있고 여기 카가 한 대, 2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옆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칸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은 균형추입니다. 균형추는 카의 무게를 일정 비율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카 측의 반대편에 주철 혹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가 있으면 카가 전동기가 이거를 감아 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무게를 가진 무게추를 설치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균형추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균형추는 철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균형추의 중량은 얼만큼이 돼야 될까요? 일단 카의 무게는 더해야 되겠죠. 카의 무게 더하기 그 다음에 카의 전격 적재량 그 다음에 오버밸런스율을 곱한 것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의 자체 하중과 LF를 곱한 것을 더한 값이 바로 균형추의 중량이 됩니다. 너무 가벼우면 이 카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고속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또 너무 무거워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웠을 때 생기는 문제.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마찰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케이지 측, 카 측 로프가 매달리고 있는 중량과 균형추 측 로프가 매달리고 있는 중량의 비를 마찰비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자, 무부하와 전부하 상태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하시 마찰비, 무부하시 마찰비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균형추 측 충량 무게, 자,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체인 및 균형 로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속 혹은 저속 엘리베이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혹은 균형 로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속에서 사용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카가 위치하고, 자, 이 카가 위치해서 이건 카입니다. 자, 이거는 균형 추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둘의 비율이 여기가 이쪽이 100kg이고 이쪽이 만약에 100kg이라고 한다면 두 개가 1대1 비율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카가 100kg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좀 짧고 이쪽은 길잖아요. 짧은 쪽과 긴 쪽에 이런 와이어 로프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의 무게까지 고려한다면 둘이 비율이 1대1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 와이어 로프의 무게가 한 30kg이고, 자, 여기에 있는 와이어 로프의 무게가
한 100kg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은 일단 200kg이 되는 거고 왼쪽은 130kg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 정확하게 두 개가 카와 추가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쭉 달아줍니다. 이 와이어 로프만큼의 무게로. 그러면은 자, 이 밑에 무게가 70kg이 되어서 결국 양쪽이 똑같은 무게를 보상하게 되는 것이죠. 추 쪽에도 다는 겁니다. 추 쪽에도 이렇게 달아서 양쪽의 무게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균형 체인. 자, 그래서 이걸 로프로 사용하게 되면 균형 로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체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균형 체인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에서는 그렇게 무게 보상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높은 건물에서는 무게 보상이 와이어 로프의 그 무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균형 체인과 로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엘리베이터 권상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권상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는 부분이죠. 자동차로 이야기하자면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감속기 해당되고 브레이크 해당되고 전동기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였었죠. 추락 방지 안전 장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동기 출력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전격 하중, 속도,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종합 효율 있죠. 전격 하중이 클수록 출력은 높아지겠죠. 전격 속도가 빨라야 할수록 출력도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효율이 낮을수록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S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L, V는 분자에 있어야 되고 효율은 분모에 있어야 된다. 이것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답은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되겠네요. 균형추를 사용한 승객용 엘리베이터에서 제동기의 제동력은 적재하 중에 몇 %까지 가능한가? 여기 지금 승객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객용일 때는 1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용일 때는 우리가 120%가 되죠. 답은 125%가 됩니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주 로프의 안전율이 12 이상이고 여러 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로프의 최소 직경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 로프는 두 가닥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최소 직경은 8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5번 승강기에 사용되는 T형 주행 안내 레일의 규격에서 8K, 13K, 24K 자, 이런 숫자는 무엇에 대한 뜻일까요? 무엇은 1m에 대한 무게의 호칭 기호에 해당되죠. 몇 미터? 1m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핑 방식 중에서 로프의 수명이 가장 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대1이 가장 좋고요. 반거리보다는 전거리형이 마찰비가 적절하기 때문에 로프의 수명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로프식 엘리베이터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볼 수 있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우리가 완충 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즉시 작동형, 점차 작동형 이제 이런 걸로 놓을 수가 있어요. 즉시 작동형도 있고 그 다음에 점차 작동형 중에는 이렇게 FGC, FWC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미실형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운 건 아니죠. 과속 조절기의 형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롤 세이프티, 그다음 디스크 타입,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이볼 타입 사용했었습니다. 카 타입 이런 거는 이제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균형 로프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왜 이렇게 카에다가 이렇게 로프를 감는다고 했습니까? 무게 때문에 그렇죠. 카의 무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었죠. 해설 보시게 되면 역시 해설도 이렇게 주 로프 무게에 의한 권상비 보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균형추의 중량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균형추의 중량에다가는 카 자체 하중에다가 더하는 거죠. 일단 1번은 아니에요. 곱하는 건 아니죠. 무엇과 무엇, 전격 하중과 오버 밸런스율 곱한 것을 더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전기기기에서 2종 절연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절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몇 도다라고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몇 종이다라고 알파벳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특정 기호로 나타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2종 물어보고 있는데 2종의 경우에는 120도가 됩니다. 아래 이제 해설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Y종, A종, E종, B종, F종, H종, C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나 아니면 전기 기사 같은 경우에서도 전기 기기 파트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E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외우실 수 있고 B종도 외울 수 있어요. B는 1, 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 하고 이렇게 3 쓰면 B종입니다. F는 약간 숫자 5와 같지 않습니까? F가 이렇게. 그쵸? H는 무엇과 같아요? 약간 8과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12번 로프식 승강기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로프를 감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감는 권동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균형추를 넣는 견인식이 있습니다. 권동식과 그 다음에 견인식이 있습니다. 트랙션 머신 시브를 중심으로 카 반대편에 로프에 매달리게 해서 중량에 대한 평형을 맞추는 거. 카의 반대편에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균형추라고 하게 되죠. 14번 로프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권부각을 크게 한다. 이거 작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 자중을 가볍게 한다. 아니 무겁게 해야지 미끄럼이 줄어들게 되죠. 크게 한다. 이건 맞습니다. 권부각 크게 해야 되고요. 카 자중을 가볍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가감 속도를 완만하게 한다. 맞고요.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설치한다. 이것도 맞죠. 와이어 로프에 꼬는 방법 중에서 보통 꼬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꼬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꼬임, 즉 일반적인 것은 반대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것 스트랜드 방향과 로프에 꼬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 자,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것,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 꼬임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뭐 방향이 같을 것, 뭐 반대이었다가 같았다간 말이 안 되죠. 16번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한 와이어 로프의 직경 측정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알맞은 것은 우리가 가장 긴 쪽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긴 쪽을 이렇게 측정한 것 여기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17번 와이어 로프 클리브의 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긴 쪽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너트가 있어야 되겠죠. 긴 쪽에 너트, 여기서 너트는 검은색을 표시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긴 쪽에 너트가 있는 거. 자, 여기 2번이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7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승강기에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 다음 시간에는 도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